선물과 아픔의 순간들. 조와 나는 주말을 좋아했다. 넷째 주마다 나는 주말을 온전히 쉴 수 있었으며 조 역시 가능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부탁해 주말을 쉬었다. 나는 조가 우리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것이 무척 행운이라며 종종 그를 놀렸다. 우리는 언제나 미리미리 주말 계획을 세웠다. 우리가 가장 좋아한 장소들은 더블린 산, 위클로 산, 그리고 더블린 남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해안 브리타스 베이였다. 어느 날 저녁 조와 함께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조가 물었다. 이번 주말에 위클로 산에 있는 셀리 갭 협곡에 가는 게 어때? 그리고 일요일 아침 조는 정확히 9시에 우리 집 앞에 도착했다. 나는 우리 가족이 우리를 볼 수 없도록 모퉁이를 돌아 길 건너편에서 그를 만났다. 나는 햄치즈 샌드위치와 사과 그리고 초콜릿바를 준비했다. 조가 나에게 입맞춤을 하며 말했다. 자, 출발! 우리는 곧바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고 때맞춰 버스가 오고 있었다. 버스가 위클로 산에 다다르자 승객 모두가 버스에서 내려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수많은 연인들과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을 보고 무척 놀랐다. 나는 조에게 그 지역이 그토록 유명한 곳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날 우리는 거대한 바위들로 가득한 높은 지대까지 1km쯤 걸어 올라갔다. 멋진 장소였다. 산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공기는 맑고 상쾌했다. 우리는 큰 바위들 위로 기어 올라갔다. 신이 나긴 했지만 바위들은 거대하고 나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조가 자주 나를 끌어올려 줘야만 했다. 조는 바위 위로 올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무척 즐거웠다. 우리는 큰 바위들 중 하나에 앉아 가져간 점심을 먹고 서너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곳에 앉아 햇빛을 흠뻑 쬐며 산세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마침내 우리는 남은 음식을 가방에 챙겼다. 조가 나 대신 가방을 들고 내 허리에 팔을 둘렀다. 우리가 바위에서 내려가려는 찰나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났다. 조의 수호천사가 그의 오른쪽 한 발짝 뒤에서 나타났다. 내가 그 수호천사에게 미소를 짓자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 로나, 태양이 비치고 있는 저쪽 작은 호수를 봐. 그곳으로 가도록 해. 조가 물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미소 짓고 있는 거야? 그에게 그의 수호천사를 보고 미소 짓는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조에게 내가 천사들과 그 밖의 현상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가 보일 반응이 두려웠다. 나는 말했다. 저길 봐. 태양이 작은 나무숲과 바위들 위에서 반짝이고 있어. 혹시 내가 보고 있는 게 작은 호수가 아닐까? 조가 물었다.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왜 저곳을 못 봤지? 우리는 그 작은 호수 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 다다르자 연인 한 쌍이 야외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가 우리를 보고 차를 권했다. 우리는 그 작은 호숫가에 함께 앉아 웃고 떠들었다. 그날 천사들은 나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보도록 허락해 주었다. 만약 나의 비밀을 조와 함께 나눌 수 있었다면, 그리고 천사들이 그에게도 내가 보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었다. 호수는 유리처럼 맑았다. 나무들의 그림자가 수면에 비치고 호수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물총새 역시 물속에 자신의 모습을 드리웠다. 나는 또 한 마리의 물총새가 물속을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총새의 영상이 물속에서 상승하면서 무지개 빛깔로 반짝이는 것도 보았다. 물총새는 수면을 깨고 솟아올라 물결무늬를 만들면서 물 밖에 있는 새의 꼬리와 거의 맞닿았다.
마치 한 마리 이상의 새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일었다. 많은 새들이 연이어 날고 있는 것처럼. 그때 천사들이 말했다. 로나,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나는 조에게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으니 일어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연인들은 자신들이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서 돌아가는 다른 길을 알고 있으니 함께 걷자고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렸는진 모르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언제나 신사인 조는 나를 우리 집 현관문 앞까지 그 먼 길을 데려다 주고는 내 볼에 잘 자라는 입맞춤을 하고 더블린으로 돌아가는 유령 버스를 잡아타기 위해 뛰어갔다. 나는 조가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고 천사들에게 부탁했다. 또한 조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조는 언제나 기운이 넘쳤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몸속 장기들이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들은 조금씩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회색빛으로 보였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내게는 분명하게 보였다. 이것이 엘리야 천사가 말한 좋지 않은 건강의 시작이 아닌가 두려웠다. 내가 조와 함께 외출한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된 날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날 나는 비번이라 쉬는 날이었다. 나는 집에서 이것저것 어머니를 거둔 다음 나의 토끼 이사벨과 잠시 시간을 보냈다. 에머 언니도 그날 오후에 집에 있었으며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나의 존재를 대체로 무시했다. 나의 형제들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도 내가 나타나면 입을 다물곤 했다. 나는 평생 동안 그런 상황을 겪어야 했다. 내가 방에 머물러 있거나 합석이라도 할라치면 모든 대화가 중단되었다. 나의 식구들이 나와 어떤 것을 공유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에 나는 때때로 슬픔을 느꼈다. 조와 나는 6시 반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후가 지날 무렵 나는 외출 준비를 하기 위해 정원에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주방에 있던 어머니가 나에게 어딜 가느냐고 물었다. 나는 5시 버스를 타러 간다고 말하고는 거실을 통과해 계단을 올라갔다. 방에 있으려니 어머니와 언니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언니와 방을 함께 썼기 때문에 언니가 방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침실로 들어갔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조를 만난다는 기쁨에 들떠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금에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그때 어머니가 언니를 다그친 것이 틀림없다. 내가 방에서 나오자 두 사람이 층계참에 서 있었다. 에머 언니가 죄지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물었다. 무슨 문제 있어? 어머니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 너 지금 대체 어딜 가는 거니? 나는 충격을 받았다. 전에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다. 나는 더블린 시내에 간다고 대답했다. 어머니가 다시 고함을 치며 다그쳤다. 내가 아버지의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는 놈과 어울려 다니는 게 사실이냐고. 어머니는 몹시 격분해 있었다. 그 조라는 녀석과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니? 나도 알아야겠다. 당장 끝내도록 해. 어머니는 몹시 노여워했다.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와 만난 지는 여러 달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예요. 이제 조를 만나러 나갈 거예요. 내가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어머니가 내 팔을 꽉 움켜잡더니 소리를 지르며 나를 잡아당겼다. 어디서 그런 하류 계급과 어울려 다녀서 우리를 부끄럽게 한단 말이냐? 나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의 생각 속에서 조는 우리보다 하층민이었다. 나는 가만히 어머니를 바라보고는 다시 계단을 내려가려고 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내 팔을 움켜쥐고 잡아당기면서 소리쳤다. 그런 놈을 만나기 위해 나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나는 어머니의 수호천사가 어머니 뒤에 서서 눈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눈물방울 몇 개가 어머니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우리도 아버지의 형편이 풀린 뒤에야 겨우 우리 소유의 집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우리도 한때 집 한 칸 없는 보잘것없는 신세였으며 임대주택을 얻은 것만도 큰 행운으로 여기던 때가 있었음을 잊고 있었다. 그 당시 아일랜드의 많은 집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가난했었다. 아마도 어머니가 본래 살림이 넉넉한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요인일 수도 있었다. 사람들은 어머니가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여겼었다. 어머니가 내 팔을 너무 꽉 잡았기 때문에 나 역시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팔을 놔줘요. 상처나겠어요. 난 버스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조와 내가 만난다는 사실을 엄마는 받아들여야만 해요. 어머니의 아름다운 수호천사가 어머니에게로 몸을 숙여 어머니의 몸 전체를 껴안았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내 팔을 놓았다. 나는 몸을 빼내며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나는 계단을 내려가 집 밖으로 나간 뒤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다. 버스에 앉아서 어머니와 어머니의 수호천사에 대해 생각했다. 조는 더블린 시내의 버스 정류장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너무 행복해서 와락 껴안았다. 하지만 내 기분이 엉망인 것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뒤로도 어머니가 했던 말을 조에게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가 상처받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근처에 있는 맥과이어 술집을 향해 한가롭게 걸어갔다. 그곳은 밤이면 라이브 음악이 연주되는 곳이었다. 나는 음악 듣는 것을 언제나 좋아했다. 조는 기네스, 즉 아일랜드산 흑맥주를 시켰고 나는 술을 마시는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븐업을 주문했다. 음악과 내 어깨에 두른 조의 팔 덕분에 나는 서서히 마음이 진정되었고 어머니에 대해선 거의 잊어버렸다. 며칠 후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엄마에게서 네가 조와 사귄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버지는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있음을 눈치채긴 했지만 정말로 사귀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세상에, 너희가 정말 깜쪽같이 숨겼구나. 아버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조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었다. 조가 일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삶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해 주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어머니도 두 번 다시 말을 꺼내진 않았다. 마치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때때로 천사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 나를 준비시킨다. 때로 그들은 나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환영으로 보여주는데 그럴 때면 내 주위 모든 것이 그냥 사라져버린다. 그것은 마치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다. 때로는 깜빡거리는 텔레비전 화면이 내 앞에 있는 것과 같다. 또 때로는 필름이 매우 빨리 돌아가는 영화와도 같다. 어떤 때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다. 화면이 아주 잠깐 멈추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한 사람이나 한 장소가 보이곤 했다.
환영들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어느 봄날 아침, 날씨가 점점 화창해져 가고 있을 무렵,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출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고는 창문 커튼을 젖히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모든 풍경이 회색빛으로 보였다. 마치 대기 중에 회색 물감 스프레이를 뿌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물을 뒤덮어 버린 것만 같았다. 나는 잠시 그곳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이웃집 남자가 문 앞에서 그의 아내에게 출근 인사를 하고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이 보였다. 그 남자와 그의 자동차, 그리고 그의 주위 모든 것이 회색빛이었다. 또 다른 차 한 대가 길을 따라 미끄러져 오고 있었는데 그 차 역시 똑같은 회색빛에 감싸여 있었다. 한 젊은 남자가 집 앞을 뛰어갔다. 그의 주위 공기가 춤을 추긴 했지만 역시 회색이었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차를 끓이고 우리 집 고양이 타이거에게 우유를 조금 주었다. 일하러 나가면서 위층에 대고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를 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 내려가는 동안 나의 천사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존재만 나타났다. 천사들에게 물었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천사들이 속삭이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널 보호하고 있으니까. 큰 길에 이르렀을 때 버스가 오는 것이 보였다. 버스를 잡기 위해 뛰어갔다. 승객이 많았지만 다행히 자리 하나가 나서 앉을 수가 있었다. 기분이 매우 이상했다. 침묵과 고요가 밀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버스 안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역시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버스 자체도 정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버스에서 내린 나는 리피강 제방을 따라 걸으면서 다시 나의 천사들을 불렀다. 그들은 응답이 없었다. 백화점 뒷문 출입구를 통해 일터로 걸어 들어가는데 내 몸이 몹시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모든 것이 느린 동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몇몇 직원들과 점포 매니저들은 벌써 일을 시작하고 있었고 그제야 비로소 나는 자신의 수호천사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버스 안에서도 그랬었다. 나는 충격을 받아 몸이 떨렸다. 백화점 역시 회색빛이었다. 나는 수호천사들과 함께 있는 여점원들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직원 휴게실로 내려갔다. 그런데 휴게실도 영업장과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그곳에 있는 여직원들 역시 수호천사들이 곁에 없었다. 그들이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데도. 계속해서 나의 천사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다. 휴게실을 나와 계단을 통과해 위층 매장으로 올라갔다. 나는 패션 매장의 한 행거 앞에 서서 백화점 중앙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매장 매니저와 경비원이 문을 열고 고객들을 안으로 맞아들이고 있었다. 서서히 사람들의 수호천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천사들은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의 빛이 사라지고 둔탁하기만 했다. 그들 또한 대기를 가득 채운 똑같은 회색으로 뒤덮인 것 같았다. 순간 어깨에 손길 하나가 느껴졌다. 미카엘 천사가 내 옆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눈이 부셨다. 나는 미카엘 천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물었다. 난 너무 무서워. 천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저 회색 빛깔들은 무엇이지? 모든 곳이 온통 회색빛이야. 미카엘 천사가 대답했다.
로나, 당분간은 이런 상태가 지속될 거야. 우리는 너를 계속해서 영적인 상태에 있게 할 거야.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너는 일을 하고 집에 가고 평소처럼 모든 활동을 하지만 어떤 것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야. 지금도 현실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 몸이 매우 가볍고 내 안에 침묵과 고요가 느껴져.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어. 회색빛이 말 그대로 모든 것 속에 있는 게 보여. 바깥거리 풍경은 정말 소름이 끼쳐. 나는 고개를 돌려 미카엘 천사를 바라보았다. 당신과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저기 있는 사람들 모두를 보호해 줄 순 없어? 미카엘 천사가 대답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로나. 때로 너는 다른 방식으로 보호를 받아. 이것은 우리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는 날이 올 때까지 신비로 남아 있어야만 해. 더 이상 묻지 마, 로나. 그냥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매일 아침 일하러 오면 너는 매장을 떠나선 안 돼. 오직 퇴근할 때가 되어서만 떠나도록 해. 그때도 곧장 버스를 타러 가야만 해. 이해하겠지? 바로 그때 발레리가 나를 불렀고 미카엘 천사는 사라졌다. 나는 발레리가 다른 3명의 여점원들과 함께 서 있는 계산대로 걸어갔다. 우리가 그날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매장 매니저가 우리 쪽으로 다가와 말했다. 안녕 아가씨들.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고 싶진 않지만 관리부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종이봉투나 담뱃값 같은 수상한 물건을 잘 살펴봐야 돼. 어젯밤에 다른 쪽 매장에서 청소원이 담뱃값처럼 보이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는데 실제로는 폭발물이었어. 오늘 저녁 백화점 문을 닫고 나면 여러분들이 행거나 탈의실들을 잘 살펴보길 바래.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곧바로 나에게 연락하도록. 옷들의 호주머니 속을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말고. 백화점이 불타서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지? 매니저가 다른 곳으로 가고 난 뒤 나는 혼잣말을 했다. 문제는 그것이었구나. 나는 손님들의 탈의실로 가서 미카엘 천사를 불렀다. 미카엘 천사가 곧 나타났다. 내가 물었다. 왜 나에게 폭발물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어? 미카엘은 내 질문에는 전혀 대답하지 않고 그 대신 손을 뻗어 내 머리 위에 올려놓고 나의 모든 근심 걱정을 가져가 버렸다. 그 후 몇 주 동안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마치 내가 꿈속에 혹은 다른 시공간에 있었던 것처럼. 조는 몹시 염려가 되는지 같은 말을 여러 번 하고 또 했다. 네가 너 자신이 아닌 것 같아. 말도 없어지고 마치 다른 어딘가에 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물었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나의 비밀을 조와 함께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둘 다를 무척 힘들게 했다. 그리고 그때 폭탄 테러들이 일어났다. 나는 그때가 어느 주, 어느 날인지 분간할 만큼 의식이 분명하진 않았다. 시간들이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았고 나는 거의 시간을 잊고 지냈다. 백화점 패션 매장의 행거 앞에 서 있던 어느 늦은 오후, 근처에서 들려오는 귀를 찢는 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나는 그때로 돌아가
그날 일어난 일을 다시 경험한다. 나는 어느 버스 옆에 있다. 죽어가는 남자를 팔에 안고서 나는 천사들이 육체를 떠나는 영혼들을 데리고 가는 걸 지켜본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몇몇 어린 영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나는 천사들이 사람들 옆에 무릎을 꿇고서 그들을 두 팔로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본다. 모든 것이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사람들이 가게들에서 뛰어나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천사들을 본다. 공포스러운 광경이다. 나는 내 인간 육체를 느낄 수 없다. 마치 내가 동시에 두 개의 장소에 있는 것만 같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더블린 거리에 그리고 동시에 백화점의 의류 매장의 행거들 앞에 나는 땅에 닿는 발의 감촉도 없이 거리를 따라 이동한다. 도처에 파편들과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고 영혼들이 그들의 육체를 떠나고 있다. 지나다니면서 나는 손을 뻗어 그들의 몸 위에 손을 얹는다. 그날 나의 영혼은 내 몸을 빠져나가 다른 세상 속에 있었다.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리에 있었다. 그러다가 서서히 백화점 안에 나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내 손이 옷들이 걸린 행거 하나를 손바닥이 충혈되도록 꽉 붙들고 있음을 알았다. 매장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다음 순간 젊은 여자 하나가 끔찍한 상태로 비명을 지르면서 백화점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매장 안을 달려가면서 폭탄이 터졌으며 사방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백화점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자신의 여동생을 찾고 있었다. 마침내 자매는 서로를 발견했고 그 젊은 여자는 마음의 진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때 관리부 직원 중 하나가 사무실로 가서 마이크를 잡고 모든 직원들은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5분 안에 백화점 후문으로 모이라고 방송했다. 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았다. 그날 더블린에서 더 이상의 폭탄 테러는 없을 것이다. 내가 계단을 걸어 직원 휴게실로 내려갈 때 한 천사가 나의 귀에 대고 직원 출입구 쪽에 전화기 있는 곳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라고 속삭였다. 그래서 전화기 있는 쪽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무사하다는 것을 알렸다. 나는 전화를 끊고 계단을 뛰어내려가 코트를 챙겼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고 후문 출입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물건 배달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운전사들이 각각 다른 행선지를 소리쳐 말했다. 나는 조의 어머니 집 방향으로 가는 밴에 올라탔다. 운전사는 바로 현관 앞에서 나를 내려주었다. 집안에서는 사람들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조의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으면서 무척 내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셨으며 나는 이내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저녁이 내 앞에 차려졌다. 마치 몇 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처럼 허기가 밀려왔다. 그때 조가 집에 도착해 나를 껴안았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과 부상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날 1974년 5월 17일 더블린 시내에서 터진 폭탄 테러로 인해 성인 26명과 미출산아 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 아일랜드 공화국에 살면서 우리는 그날까지도 전쟁의 참사를 별로 경험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불과 30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북아일랜드에서는 1969년부터 2000년까지 3,000명 이상이 살해당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경고도 없이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북아일랜드나
세상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었다. 한 번은 엘리야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쉬운 일이야.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 의지하는 것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누구에게 권력을 주게 되며 그가 그 권력을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음을 잊어버리지.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오랜 시간 동안 내 육체와 영혼에는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충격파가 밀려왔다. 나는 부상당하거나 목숨을 잃은 이들과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느끼는 공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었다. 여러 달 동안 얼굴들이 내 앞에 나타났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얼굴만이 아니라 심하게 다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그들의 상처 입은 가족들의 얼굴까지도. 나는 그날의 공포로 인해 괴로웠다. 그 충격파가 덮쳐올 때 천사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그들은 마치 담요처럼 나를 감싸 안았다. 깃털 같은 부드러움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순백색의 느낌으로 전기가 그 속을 통과해 흐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스파크가 일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나는 그 크기에 놀랐다. 엘리야 천사가 손으로 내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로나, 내가 이 일 때문에 아파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 내가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게 우리가 담요로 너를 감싸줄게. 이것이 너의 몸과 영혼을 함께 붙잡아 줄 거야. 엘리야 천사는 내 얼굴에 숨결을 불어 보내주고는 사라졌다. 나는 조금 강해진 느낌이 들었다. 날들이 지나가고 한 주 한 주가 흘러갔다. 나는 아직도 혼자 숨어서 울 장소를 찾곤 했다. 때때로 점심시간이면 주차장으로 갔다. 근무 중에는 아무도 없는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모퉁이나 오래된 담을 찾아 뒷골목을 걸었다. 나는 천사들에게 혼자 있고 싶다고 수없이 말했다. 그렇게 지낼 무렵 한 번은 엘리야 천사가 나타났다. 그는 나를 혼자 있게 두려고 하지 않았다. 다시금 그는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엘리야 천사와 내가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내가 그의 눈을 통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눈을 통해 나는 세상의 모든 비참한 현상들을 보았다. 전쟁과 기아, 다른 인간 존재들로부터 학대받는 사람들을. 나의 영혼은 고통으로 울부짖었다. 그런 다음 엘리야 천사는 나에게 다른 면들을 보여주었다. 아름다운 사랑, 웃음, 기쁨, 그리고 인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나는 웃었고 기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엘리야가 사라졌을 때도 나는 계속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나는 모든 남자, 여자, 어린아이가 그들 내면에 선함과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일터로 돌아왔다. 어느 날인가 그것들이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인간 종족이 육체와 영혼의 합의를 이룬 존재로 진화하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11. 모성의 수호천사. 나는 보름에 한 번씩 패디 삼촌과 사라 숙모댁에 가서 아기를 봐주곤 했다. 삼촌 부부는 더블린 교외의 위킨스타운에 살고 있었으며 어린 딸아이들이 셋이었다. 나는 퇴근 후 버스를 타고 곧바로 삼촌 댁으로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 출근하곤 했다. 아이들이 매우 사랑스럽고 예뻤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 봐주는 일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았다.
내가 아이들을 돌보는 사이 삼촌과 숙모는 가끔씩 외출도 할 수 있었다. 외출이라고 해야 영화관에 가는 게 전부였지만 그날도 삼촌 댁에 가는 특별한 저녁이었다. 아이들을 봐주러 가는 길에 버스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한 노부인이 내 무릎을 툭툭 쳐서 내 생각을 방해했다. 노부인이 말했다. 아가씨 미소를 보고 있자니 내가 다 행복해지는구려. 마침 승객들이 우르르 일어나며 내릴 채비를 했다. 버스가 위킨스 타운에 정차했을 때 나는 노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봐주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누가 오리라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잠든 아이들이 초인종 소리에 깨지 않았기만 바랄 뿐이었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조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눈을 감아봐. 절대로 떠서는 안 돼. 조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잡고 정원을 지나 대문까지 이끌었다. 자, 이제 눈을 떠도 돼. 놀랐지? 우리 앞에 아름다운 진 녹색 포드 에스코트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조는 날아갈 듯이 행복해했다. 그의 첫 차였다. 조, 이 차 어디서 샀어? 주유소에 가끔 들르는 자동차 판매상에게서 샀어. 2주 전쯤에 그에게 차를 살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었는데 오늘 아침 이 차를 가지고 왔어. 아버님이 정비공을 불러서 함께 점검해보고는 이만하면 싸게 사는 것이라고 했어. 나는 조를 꼭 껴안았다. 나도 무척 흥분되었다. 조가 차문을 열어주어 나는 차에 타보았다. 멋진 차였다. 나는 조에게 말했다. 지금은 가는 게 좋겠어. 내일 퇴근 시간에 차를 몰고 나를 데리러 와. 나는 조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다. 처음 갖게 된 차는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안겨주었다. 나는 여름날의 긴 저녁 시간을 늘 좋아했다. 그 기나긴 저녁나절에 조와 내가 종종 찾아간 곳은 셀브리지 하우스였다. 우리는 강둑을 거닐면서 바닥에 앉아 낚시하는 사람들, 수영하는 사람들, 얕은 물가에서 물장난치는 아기들의 손을 잡고 있는 부모들을 구경하곤 했다. 나는 또 물속에서 천사들이 솟아오르는 것도 지켜보았다. 천사들은 온몸에 물을 묻히고 공중 높이 솟아올랐다가 어떤 아이 바로 옆에 물속으로 하강하곤 했다. 몇몇 천사들은 날개가 있었지만 없는 천사들도 있었다. 천사들 모두 아이들 주위를 빙빙 돌며 즐겁게 놀았다. 아이들이 천사가 있는 방향으로 물을 튀기는 광경을 볼 때면 특히 즐거웠다. 물방울이 천사의 몸에 튀기면 천사는 아이에게 다시 물을 튀겨보냈다. 천사들의 웃음소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뒤섞여 들려왔다. 한 아이가 물속으로 자맥질을 하면 천사가 동시에 똑같이 자맥질하는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한 번은 천사들이 한 무리의 아이들 주위에 둥근 원을 그렸다. 금색, 은색, 순백색 등 형형색색의 빗줄기들이 천사들로부터 반사되어 나왔다. 그러다가 빗줄기들은 다양한 크기의 둥근 공들로 바뀌어 물속에서 그리고 공기 중에서 춤을 추었다. 그 둥근 공들 중 하나에 한 천사가 타고 있었다. 천사의 날개는 정말 멋있었다. 날갯깃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황금 깃털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또 한 번은 천사들이 머리를 양옆으로 흔들면서 동시에 날개를 움직여 빗방울들이 공중에 흩날리면서 금색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났다. 하루는 강가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멋진 사례를 눈앞에서 보게 되었다. 한 아이 엄마가 2~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물가에서 놀고 있었다. 물속에 발을 담근 아이는 발등을 간지리며 흐르는 물에 신이 나 있었고
엄마는 아이의 허리를 두 팔로 붙잡고 아이 혼자 물속에서 균형을 잡고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었다. 이따금 아이 엄마는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서 있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잠깐씩 손을 놓기도 했다. 나는 아이의 수호천사가 아이 바로 옆 물속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의 두 다리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더니 균형을 잃고 말았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놓친 순간 아이의 수호천사가 잡았다. 물방울을 튀기며 물속으로 넘어지려는 찰나에 아이는 수호천사의 무릎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아이는 물을 튀기며 깔깔거리고 있었다. 그 광경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떠올랐다. 조가 나에게 물었다. 무얼 보고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는 거야? 나는 조에게도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을 조금이라도 조에게 알려줄 기회가 그렇게 또다시 지나가 버렸다. 조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나를 정신 이상이라고 여길까봐 그에게 천사들에 대해 말하기가 두려웠다. 조가 다시 말했다. 우리 강둑을 따라 좀 더 걸을까? 조가 일어나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그때 한 천사가 내 귀에 속삭였다. 천사들은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돕는다고. 심지어 걷고 숨쉬고 말하고 웃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천사들은 우리가 인간 육체를 가지고 하는 모든 신체적인 활동들을 언제나 돕고 있다. 또한 천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우리를 돕는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의문들에 대한 해답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은 늘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속으로 해답들을 전해주면서.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질문을 던지는데 너무 바빠서 해답들을 듣기 위해 멈출 여유가 없다. 조가 빨리 와 하고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른 달려가 그를 따라잡았다. 셀브리지 강변을 걷다가 우리는 한 노부부와도 알게 되었다. 존과 메리 부부였는데 가끔씩 애완견 토비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두 사람과 꽤 자주 마주쳤다. 토비는 하인즈 잡종견이지만 무척 사랑스러웠다. 존과 메리 부부는 셀브리지에서 평생을 살았으며 결혼 30주년 기념일이 막 지난 뒤였다. 자녀들은 장성해 분가한 터라 이제 거의 대부분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시간들을 무척 소중하게 여긴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들과 마주친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가 거의 끝날 즈음 존이 조에게 장난스럽게 물었다. 이 아가씨에게 청혼은 대체 언제쯤 할 생각이오?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너무도 당황해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다. 조를 바라볼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없었다. 메리가 말했다. 젊은 사람들을 놀리시기는. 메리는 존의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조와 나는 강을 따라 좀 더 걷다가 어느 바위 위에 앉았다. 나는 운동화와 양말을 벗고 물속에 발을 담갔다. 그때였다. 조가 갑자기 바위를 내려가더니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강은 30cm 정도의 깊이였고 따라서 조는 한쪽 무릎이 센 물살 속에 완전히 잠겼다. 조는 말 그대로 흠뻑 젖고 말았다. 나는 웃음이 나와 킥킥거렸다. 조가 말했다. 난 지금 진지해. 너에게 청혼을 하려는 거야. 조는 한 손으로 무릎을 짚으면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았다. 로나,
나와 결혼해 주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웃는 것뿐이었다. 너무 웃느라 그만 바위에서 떨어져 물에 빠지고 말았다. 조가 팔을 뻗어 나를 붙잡았고 두 사람 모두 흠뻑 젖었다. 우리는 둘 다 크게 웃었다. 조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일어선 나는 말했다. 너의 청혼을 받아들일게. 나는 너무 웃느라 그 이상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다시 강둑으로 올라갔으며 옷에 물을 짜내면서도 여전히 웃고 있었다. 저녁 기온이 따뜻한 게 다행이었다. 강을 따라 걸어 돌아올 때 조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아버님께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말씀드려야겠어.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잠시 생각에 잠긴 나는 조와 내가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천사들이 항상 말해준 것이 기억났다. 나는 말했다. 걱정 마. 아빠는 반대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의 결혼을 기쁘게 받아들이실 거야. 강둑을 걸어 돌아오던 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재미있다는 듯 바라보았다. 한 아이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저 사람들 강에 빠졌었나 봐. 옷이 다 젖었어. 일단의 낚시꾼들은 우리더러 옷 입은 채로 수영을 했느냐고 소리쳐 물었다. 물에 빠진 생쥐처럼 보이는 게 틀림없었다. 우리는 손을 흔들어 인사하며 웃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자동차 열쇠가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혹시 아까 강바닥에 떨어지진 않았겠지? 조가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물속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청혼을 할 때 강물에 빠진 게 틀림없었다. 좋아, 우리 달리기 시합할까? 누가 먼저 가서 열쇠를 찾는지 내기하자. 그렇게 말하고 나는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조가 뒤에서 나를 소리쳐 불렀다. 달리기를 멈추고 뒤돌아보니 조가 손가락에 자동차 열쇠를 달랑거리며 서서 나를 놀리고 있었다. 나는 도로 달려가 조의 손가락에서 열쇠를 빼앗아 들고 말했다. 그럼 차 있는 곳까지 달리기다. 조가 나보다 앞서 차 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가 나보다 키도 훨씬 크고 다리도 기니까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집까지 조의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가 우리 아버지에게 먼저 말할 때까지는 누구한테도 비밀로 하기로 결정했다. 나를 집 앞에 내려준 조는 집에 들르지는 않았다. 옷이 흠뻑 젖은 채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난처하다고 했다. 우리는 잘 자라는 인사와 함께 입맞춤을 했고 조는 차를 몰고 떠났다. 다음 날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직전에 사라 숙모가 매장으로 찾아와서 그날 저녁에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지 물었다. 평소와 달리 숙모가 백화점까지 찾아와 부탁을 하다니 삼촌 부부는 그날 꼭 외출이 필요했던 모양이다. 그날 저녁은 조가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우리 아버지를 뵙기로 약속한 날이었지만 나는 숙모의 청을 받아들였다. 사라 숙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패디 삼촌과 함께 저녁에 외식을 한 후에 쇼를 보러 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나는 가능한 한 일찍 숙모의 집으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백화점을 나서는 숙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주위에 눈부신 빛이 가득했다. 숙모가 행복해하고 있음을 나는 알았다. 점심시간이 되어 나는 백화점 후문 입구로 가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가 바로 전화를 받았다. 아빠, 저예요. 조와 통화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지금 밖에 있는데 잠깐 기다려라. 불러오마.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약간 흥분감이 느껴졌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오늘 무척 행복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조를 바꿔주마. 나는 조와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 숙모의 부탁으로 저녁에 아이들을 보러 가야 한다고 알렸다. 그리고 우리의 결혼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냐고 물었다. 조가 말했다. 아니, 내일까지 미룰게. 내일 일 끝난 뒤 데리러 갈게. 우리 둘이 잠깐 얘기를 나눈 뒤 9시경에 너의 집으로 가서 아버님에게 우리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말씀드릴 거야. 조, 방금 전 아빠와 통화할 때 목소리가 기분 좋으신 것 같던데 아빠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게 분명해? 조가 말했다. 그러실 거야. 난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만 아버님이 오늘 기분이 아주 좋으신 건 사실이야. 아마 다른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 내가 말했다. 아빠가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시는 건 아니겠지? 아냐, 지금 정비공한테로 가셨어. 그때 누군가 주유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점심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햇빛을 쬐러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공중전화에서 걸음을 옮기다가 한 천사와 부딪혔다. 나는 그녀를 통과해 걸어갔다. 그녀는 늘 내 주위에 있었다. 키가 크고 껴안고 싶어지는 아름다운 천사였다. 이름하여 모성의 천사였다. 전에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나를 수없이 안아주었는데 이번엔 그 느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모성의 천사는 태양처럼 둥글고 키가 무척 크다. 날개가 양옆에서 몸을 감싸고 있는데 날개를 펼치면 어미닭과 약간 비슷한 모습이다. 그녀의 두 팔은 언제나 당신을 한껏 껴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천사의 색깔은 아이보리색과 흰색이 혼합되어 있는데 그날은 약간 핑크색이 감돌았다. 게다가 반투명이라서 그녀 안에서 비쳐나오는 매우 밝은 빛이 보일 정도이다. 하지만 그녀를 관통해서 볼 수는 없다. 모성의 천사의 얼굴은 사랑을 발산하고 있고 접시처럼 커다란 두 눈은 모성애의 빛으로 반짝인다. 그녀의 아이보리색 머릿결은 아름답고 부드럽게 물결친다. 모성의 천사는 누가 봐도 안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 역시 그를 안고 싶고 또 그녀 품에 안기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든 간에 이 천사는 언제나 더 강한 모성애를 느끼게 해준다. 조와 나의 결혼 소식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염려하고 있던 그날, 모성의 천사는 내게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약혼한다는 사실에 너무도 행복하고 신이 나서 내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날 줄 몰랐다. 발레리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너 오늘 정말 행복해 보여. 발레리는 하루 종일 나를 쫄라대면서 내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다. 일과가 거의 끝나갈 무렵 행거에 걸린 바지들을 둘이 함께 정리하고 있을 때 발레리가 불쑥 말했다. 이제 알았다. 너 조와 약혼했구나. 그렇지?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다. 쉿,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반지를 받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말할 기회가 생긴 것이 내심 기뻤다. 그녀가 물었다. 반지는 어디 있어? 반지는 아직이야. 너한테 말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조와 반지를 보러 갈 여유가 없었어. 아마 몇 주는 지나야 할 거야. 잘 모르겠어. 우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거든. 조가 먼저 아빠한테 말씀드려야만 해. 발레리, 부탁인데 다른 점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지? 너한테 맨 먼저 반지를 보여주고 첫 번째로 소원을 빌게 해줄게. 발레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잠시 동안 행거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옷들을 정리했다. 발레리는 곧 계산대 일을 보러 자리를 떴다. 그녀는 줄곧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나를 건너다보곤 했지만 누구한테도 비밀을 발설하지 않았다. 일이 끝난 뒤 나는 아이들을 봐주기 위해 버스를 타고 숙모댁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천사들에게 나의 신나 있는 모습이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사라 숙모와 패디 삼촌의 질문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부탁을 들은 천사들이 나를 차분하게 해주었고 삼촌 부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나는 버스를 타고 백화점으로 출근했다. 오전 시간이 무척 길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백화점 주변 거리와 뒷골목들을 산책했다. 그 뒷골목들은 늘 오아시스처럼 여겨졌다. 나 혼자 있으면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고 천사들이 내게 하라고 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장소였다. 나는 야트막한 담이나 상자 위, 심지어 남의 집 현관 계단에 앉아있곤 했다. 하지만 그 뒷골목에서도 항상 피해서 가는 거리가 한 군데 있었다. 마크가 총에 맞아 숨진 장소였다. 근무가 끝나자마자 나는 쏜살같이 직원 휴게실로 달려가 코트를 찾아들고 다시 계단을 올라 주차장으로 향했다. 조가 이미 도착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조를 보자 너무 행복했다. 우리는 피닉스 공원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는 나만 괜찮다면 그 주말에 약혼 반지를 보러 가자고 했다. 나는 시간은 괜찮지만 반지를 우선 보기만 하고 사진은 말자고 했다. 천사들이 나에게 해준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가 반지를 구하긴 하는데 그 방식이 결코 평범하진 않을 것이라고. 조는 자기 어머니에게 우리의 약혼 소식을 알려도 좋으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약혼 반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다. 조도 내 생각에 동의했다. 네가 손가락에 약혼 반지를 끼고 집으로 들어서면 엄마가 말도 못하게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비록 1년 안에 결혼할 계획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함께 살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하기로 했다. 우리 집에 도착해 집 앞에 차를 세우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나와서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는 문을 열어둔 채 도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조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한층 환영받는 느낌이 들게 하는 방법이었다. 우리는 곧장 주방으로 갔다. 조가 주방에 있던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나는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물었다. 무슨 일이니? 내가 대답했다. 조가 아빠에게 드릴 말씀이 있대요. 나도 이런 날을 기다려왔다. 어머니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사이를 반대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어머니는 다소 언짢은 듯 말했다. 아빠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신다. 내가 가서 조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리마. 어머니는 거실로 들어간 뒤 문을 닫았다. 어머니의 냉대에 조가 바짝 긴장하며 말했다. 왜 이렇게 복잡하지? 잠시 후 어머니가 돌아오더니 조에게 거실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눠도 좋다고 했다. 내가 차를 끓이고 빵에 버터를 바르고 잼을 준비하는 동안 어머니는 내내 주방에 있었다.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주방을 떠나 거실로 갔다. 5분쯤 후에 나는 준비가 다 된 찻 쟁반을 들고 거실로 향했다. 조에게 구원군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가 얘기를 끝내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어쨌든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거실 문을 열자 아버지와 조가 소파에 앉아있고 어머니가 그 곁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조와 아버지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다.
아버지는 만면에 미소가 가득했다. 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나 나를 꼭 껴안으며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모든 걱정이 날아갔다. 정말 행복했다. 어머니의 시큰둥한 반응조차 그 순간을 회방 놓을 힘이 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감격했다. 그것도 믿음직한 남자와. 어떤 면에서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을 것이다. 어머니도 비록 표현은 아꼈지만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언제쯤인가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비록 내가 한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다 해도 부모님은 여전히 염려하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를 바라보는 두 분의 시각이었다. 아버지는 조와 나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없던 어머니는 우리에게 마음에 둔 결혼 날짜가 있는지 물었고 우리 둘 다 아니라고 대답했다. 조가 넌지시 의견을 비췄다. 내년 8월쯤이면 어떨까 해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결혼 피로연은 집에서 할 테니 그리 알거라. 나는 어머니의 말에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가 중재를 했다. 피로연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지. 하지만 나중에 얘기하는 일 같은 건 없었다. 차를 마신 뒤 조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고 나는 조와 함께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조가 나에게 말했다. 걱정 마. 집에서 피로연을 하는 게 싫으면 우리가 호텔을 정하면 돼. 그 주말에 조와 나는 약혼 반지를 보러 갔다. 하지만 어떤 보석 가게에서도 마음에 드는 반지를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조에게 말했다. 난 정말로 무엇인가 다른 반지를 원해. 그런데 약혼 반지들이라는 게 약간씩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다 똑같아. 어느 보석 가게를 가도 마찬가지야. 정말 마음에 드는 반지가 나타날 때까지 기꺼이 기다릴 거야. 조가 물었다. 정말 그래도 되겠어? 6주 뒤의 어느 날 나는 저녁 늦게까지 근무가 있었고 조 역시 그날 주유소에서 재고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조를 만날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8시 버스를 타러 나가자 놀랍게도 조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에 기대 서 있었다. 얼른 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농담하는 거지? 백화점 유니폼 차림으로 어떻게 아이스크림 가게를 간단 말이야. 그런 건 상관없어. 나한테는 충분히 아름다워. 자, 가서 아이스크림 먹자. 우리는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서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에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다. 나는 바나나 스플릿, 즉 바나나를 길게 가르고 그 속에 아이스크림, 견과류 등을 채운 디저트를 말한다. 나는 바나나 스플릿을, 조는 과일 얹은 아이스크림을 시켰다. 아이스크림을 절반쯤 먹었을 때 조가 윗도리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널 놀라게 해줄 게 있어. 그러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열어 보였다.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상자 안에는 너무도 멋진 약혼 반지가 들어있었다. 장미 모양의 잎사귀는 순금이고 한가운데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그때까지 봤던 어떤 반지와도 달랐다. 조가 내 손을 들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널 사랑해. 너와 결혼해서 너와 함께 늙어가고 싶어. 조의 말을 듣고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더없이 행복했지만 여러 해 전 엘리야 천사가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혼을 할 것이지만 조는 몸이 아플 것이고
내가 그를 돌봐야만 할 것이라던 그 이야기. 우리는 결코 함께 늙어가지 못할 것이다. 울지 마. 조가 내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나는 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행복해하는 게 느껴졌다. 나는 미래에 대한 생각은 잊었다. 나는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여 조에게 깊은 입맞춤을 한 뒤 어디서 반지를 발견했는지 물었다. 조가 말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주유소에서 발견했어. 무척 바쁜 하루였는데 말이야. 밖에서 차에 주유하는 걸 거들고 있는데 차 한 대가 타이어가 펑크나서 들어온 거야. 그래서 타이어를 바꿔 끼운 뒤 펑크난 타이어를 정비소에 가져다 주었지. 차 옆에 서서 운전자에게 20분 뒤면 수리가 끝날 거라고 말해주는데 차 뒷좌석에 작은 상자들이 가득한 게 눈에 띄었어. 조가 운전자에게 그 이상하게 생긴 상자들이 뭐냐고 묻자 남자는 보석상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조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약혼 반지를 찾고 있는데 뭔가 특별한 것을 찾는다고 했지. 그랬더니 남자가 자기 가게에서 기존 제품들과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들을 취급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반지가 몇 개 있다고. 남자가 상자를 열어 보이는 순간 바로 알았지. 너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반지였어. 그에게 반지를 나한테 팔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가 사장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했어. 그와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의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버님에게도 반지를 보여주었어. 아버님은 아주 잘 골랐다고 하면서 네가 이 반지를 보면 무척 행복할 거라고 멋진 반지라고 하셨어. 그리고 남자가 전화를 끊더니 나에게 팔 수 있다고 했지. 나는 조에게 활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반지가 얼마인지는 말해주지 마. 그건 알고 싶지 않아. 나를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반지를 발견해 주어서 고마워. 나는 너무 흥분되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마치 공중을 걷는 기분이었다. 내가 말했다. 어서 빨리 엄마와 언니, 동생들에게 이 반지를 보여주고 싶어. 집까지 어떻게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조를 뒤에 대동하고 주방 뒷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생각이 난다. 주방에 아무도 없어서 나는 거실 문을 열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왜 이렇게 늦었니? 내가 말했다. 글쎄요. 아빠에겐 내 약혼 반지를 보여줄 필요가 없겠네요. 이미 보셨으니까요. 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리며 다가와 나를 힘껏 안아주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반지를 보여주면서 소원을 빌라고 말했다. 어머니도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섬세한 반지구나. 조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차를 한 잔 마셨다. 나는 말했다. 내일 내가 퇴근할 때까지 자기 어머니께는 약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평소처럼 자기 집에 가서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어머니를 놀라게 해드리자. 어머니가 내 손가락에 낀 반지를 알아차릴지 궁금해. 다음 날 우리는 전날 저녁에 얘기대로 했다. 식탁에 앉아 있는데 조의 어머니가 내 앞에 저녁을 차려주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로나, 약혼 반지를 끼고 있구나. 어서 일어나 봐라. 어디, 내 며느리 좀 안아보자. 조의 어머니는 언제나 나를 반겨주었다. 그리고 나는 곧 놀라서 입이 벌어졌다. 내가 느끼기에는 채 1, 2분도 안 되어 근처에 사는 조의 가족과 친척들이 우리를 축하하기 위해 우르르 몰려왔기 때문이다. 1시간쯤 지나자 먼 곳에 사는 가족들까지 도착하기 시작했다. 나는 온통 시끌벅적한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나에겐 매우 드문 일이었다. 나는 그 흥분을 즐겼다. 11시쯤 되어서 나는 조에게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작별 인사를 하자 조의 어머니가 나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에게서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그녀의 꿈이 실현되었으니 마음속의 평화로움이 더 컸으리라. 막내 아들이 드디어 약혼을 한 것이다. 나를 어찌나 꽉 끌어안았는지 그녀의 수호천사도 함께 나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조의 어머니는 현관 앞에 서서 우리가 탄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수호천사도 현관에 서서 손을 흔들며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조의 집이 멀어지는 동안 나는 차 안에서 몸을 돌려 뒤쪽을 바라보았다. 조의 어머니와 그녀의 수호천사의 모습을 더 오래 보고 싶어서. 어느덧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수호천사의 빛뿐이었다. 조가 그런 나를 보며 웃었다. 완전히 거꾸로 앉아서 대체 뭐라는 거야? 자기 어머니가 우리에게 손 흔드는 걸 오래 보고 싶어서 그래. 얼마 동안 차를 달렸을까 싶은 순간 조가 나에게 말했다. 오늘은 말이 없네? 무슨 생각해? 그냥 내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약혼 반지를 끼고 일하러 나갈 생각. 만약 오늘 자기 집에서처럼 백화점에서도 사람들이 흥분한다면 당황스러울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해. 하지만 또 한편으론 여직원들에게 어서 빨리 내 반지를 보여주고 싶어. 어느새 집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조가 말했다. 다시 키스해줘. 내일 일 즐겁게 하고 모든 여직원들에게 너의 약혼 반지를 보여줘. 퇴근하고 만나자.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나는 집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계단으로 올라가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다. 너무 흥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침이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마침내 날이 밝았다. 나는 좀 더 이른 버스를 타기 위해 약간 일찍 집을 나섰다. 다른 여점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백화점에 도착해서 만약 발레리도 먼저 와 있다면 그녀에게 약혼 반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다시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백화점 후문에 도착한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 직원 휴게실로 가서 출근부를 기록했다. 휴게실은 사방 벽에 사물함들이 있는 네모난 방으로 방 한가운데도 칸막이 사물함이 있어서 방을 둘로 나누었다. 칸막이를 돌아서 들어가니 마침 그곳에 발레리가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표정만 봐도 알겠어. 어서 약혼 반지 좀 보여줘. 나는 발레리에게 말했다. 내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했지? 너도 지킨 것처럼. 이제 네가 첫 번째로 소원을 빌면 돼. 발레리는 내 손가락에서 부드럽게 반지를 빼내 자신의 손가락에 끼운 다음 눈을 감고 자기 쪽으로 반지를 3바퀴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술을 움직여 소원을 빌었다. 나는 그녀의 수호천사를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의 수호천사는 내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일부분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위를 쳐다보니 두 수호천사의 머리가 서로 맞닿아 있었고 아래쪽을 보니 발끝이 맞닿아 있었다. 두 천사가 우리를 둥글게 감싸하는 것이다. 내 수호천사의 두 날개가 펼쳐져 발레리의 수호천사의 날개와 맞닿아 있고 그런 식으로 타원형을 만들어 한 몸이 되어 있었다. 우리 아래의 바닥은 사라져버렸다. 이윽고 발레리가 눈을 떴다. 나는 아름다운 평화와 평온을 느낄 수 있었다. 발레리도 나와 같이 느끼는지 궁금했다. 그녀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로나. 근무 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여점원들이 하나둘 휴게실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축하 인사를 받았다. 모두들 내 반지를 보려고 달려들었으며 저마다 소원을 빌었다.
폴리는 특히 흥분했다. 매우 낭만적인 폴리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동경했다. 조를 그저 잠깐 만났을 뿐인데도 그녀는 조가 매력적인 남자라고 생각했으며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행복해했다. 다들 흥분감 속에서 나에게 주목했다. 나는 천사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나의 친구들의 소원을. 저마다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각자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소원을. 마침 근무 주임이 휴게실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이게 다 무슨 난리야? 어디 나도 좀 보여줘. 그녀는 아직도 소원을 빌고 있는 여점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누가 약혼을 한 거야? 하고 물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로나요. 주임이 말했다. 그럼 다음에는 내가 소원을 빌 차례네? 그녀는 기다리고 있던 다른 여점원들을 무시하고 반지를 빼앗아 들더니 자기 손가락에 끼우고 소원을 빌었다. 축하해, 로나. 자, 이제 모두들 매장으로 올라가자. 여점원들이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자 주임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로나, 정말 멋진 반지야. 약혼자 이름이 뭐지? 조예요. 너와 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두 사람이 되길 빌게. 거사일은 언제로 잡았어? 내년 8월쯤 계획하고 있어요. 아직 마음을 정하진 않았어요. 내가 충고하고 싶은 것은 너무 서둘러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거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하는 게 좋아. 자, 이제 우리 모두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날 구내 식당에서 차를 마시려고 줄을 서 있는데 계산대에 여점원들이 말을 걸어왔다. 로나, 약혼했다며? 축하해. 구내 식당의 주임은 점원들 모두에게 내 테이블로 와서 반지를 구경하고 소원을 빌라고 허락해 주었다.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다. 보는 사람마다 나와 조의 약혼을 기뻐해 주어서 나는 너무도 행복했다. 심지어 그날 퇴근 무렵 조가 나를 데리러 왔을 때 주차장의 경비원 아저씨까지 조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생애 처음으로 나는 모든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조와 나를 앉혀놓고 결혼 계획에 대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사실 우리 가족은 나의 결혼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조와 이야기를 나눈 뒤 나는 백화점의 폴린에게 나의 들러리를 부탁하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무척 감동하고 또 결혼식 날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리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말수가 적고 나와 닮은 구석이 있었다. 백화점의 다른 여점원들은 퇴근 후에 곧잘 술집으로 몰려가곤 했지만 폴린과 나는 그런 것에 별로 흥미가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에게 아직 당사자에게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폴린을 신부 들러리로 정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놀란 기색이더니 신랑 들러리로는 나의 남동생 베리가 좋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 조와 나는 우리의 결혼식 준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는 내가 그 얘기를 다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다. 그는 나의 부모님과 상의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아니야, 나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결혼식에 많은 돈을 쓰시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역시 살림집을 마련하기 위해 한 푼이라도 모으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 둘 다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조는 나를 꼭 껴안아주며 말했다. 교구 신부님을 만나 결혼식 날짜를 정하자. 우리의 결혼에 관한 한 조의 가족은 우리 가족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다. 조의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친구들을 초대할 계획인지 물었고 나는 직장 동료들인 폴린, 발레리, 메리 등을 부르고 싶지만
집에서 결혼 피로연을 여는 것에 대해 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조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제가 백화점에서 일하는 동안 여직원 몇 명이 결혼을 했는데 모두가 호텔에서 결혼 피로연을 했어요. 저희 엄마는 집에서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그런데 엄마 생각에 반대해서 엄마를 속상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조와 저는 저의 부모님이 우리 결혼식에 가능하면 돈을 많이 쓰시지 않게 하자고 결정을 내렸어요. 조의 어머니가 말했다. 걱정 마라. 우리 모두가 돈을 보탤 테니까. 그러고 나니 모든 일들이 제대로 들어맞기 시작했다. 2, 3주 후 백화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발레리와 메리가 나에게 결혼 날짜는 정했느냐고 물었다. 8월 18일에 하기로 했어. 너희 둘 다 초대할게. 두 사람은 기뻐하면서 결혼 피로연 장소를 물었다.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집에서 하기로 했다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다. 그날 오후에 나는 폴린에게 나의 신부 들러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큰 영광이라며 내 청을 수락했다. 나는 폴린에게 조의 누나 바바라가 그녀가 입을 드레스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